오늘날 우리 사회가 개인에게 얼마나 많은 보이지 않는 구두를 들이밀고 있는지를 노르웨이의 신의 감독 에밀리 블리치펠트의 첫 장편 영화 어글리 시스터는 우리가 알고 있던 디즈니 버전의 신데렐라 이야기를 아주 산상조각 내버리는 잔혹 동화입니다. 이 영화는 유리구두의 주인인 신데렐라가 아니라 그 구두에 발을 맞추기 위해서 자신의 발을 잘라내야만 했던 의붓자매 엘비라의 시선으로 동화의 어두운 이면을 파고드는 공포물이자 시대를 초월하는 우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인공 엘비라는 못생긴 의붓자매, 즉 영화의 원제인 더 어글리스트 시스터이죠. 이 못생긴 의붓자매로 불리면서 조롱과 멸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녀의 유일한 꿈은 왕자의 달콤한 사랑을 얻어서 이 지독한 현실에서 벗어나는 것인데요. 하지만 그 꿈은 순수한 사랑에서 오는 거라기보다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은 것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어느 날 왕자가 개최하는 무도회에 초대받게 되면서 엘비라에게도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녀는 왕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즉 사회가 요구하는 아름다움의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이런저런 끔찍한 고통을 감내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향한 개인의 욕망이 사회적인 강박과 기성세대의 압력 속에서 어떻게 뒤틀리고 광기로 변해가는지를 보여주는 영화가 되겠습니다. 일단 제 개인적으로 이 어글리 시스터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은 관객을 깜짝 놀라게 하는 점프스퀘어가 없다는 점입니다. 제가 평소에도 늘 점프스퀘어 극혐한다라고 말씀드려왔잖아요. 이번 작품은 그런 면에서는 아주 편안하게 감상을 했습니다. 쓸데없이 긴장하게 안 만들더라고요. 이 영화의 공포는 갑자기 뭐가 튀어나와서 놀라는 게 아니라 한 인물의 내면과 육체가 서서히 파괴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봐야만 하는 그 심리적인 압박감과 시각적인 잔혹함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점프스퀘어는 안심하셔도 되는데 잔인한 거 못 보시는 분들은 힘드실 수 있는 작품이긴 합니다. 지금부터는 스포일러를 포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볼 텐데 영화를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영화 감상 후에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촌충의 알을 이용하는 방식이 인상이 깊었는데 이 요소가 이 영화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비라는 동생 알마에게 촌충알을 보여주면서 이걸 삼키면 마음껏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다라고 속삭이죠. 뱃속에서 촌충이 기생하면서 영양분을 다 빨아먹게 만들어서 마음껏 먹어도 살이 안 찌게 되는 원리인 거죠. 마치 요즘 유행하는 다이어트 약물인 위고비가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위고비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지금은 영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몸매라는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면은 기생충을 몸 안에 들이는 행위도 마다하지 않는 엘비라의 광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식욕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욕망마저 억제하고 스스로를 숙주로 내모는 이 요소는 아름다움이라는 허상을 위해서 인간의 본질이 어떻게 파괴되는지를 정말 기괴하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엘비라 혼자만 광기에 휩싸여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엘비라의 어머니가 제일 빌런인데 딸의 욕망을 부추기는 가장 적극적인 조력자이자 감시자입니다. 딸이 왕자의 눈에 들 수만 있다면은 그 어떤 희생도 당연하게 여기죠. 영화의 마지막에 가서 엘비라가 왕자의 구두에 발을 맞추기 위해 발가락을 자를 때 어머니는 딸을 말리기는커녕 직접 칼을 들고 딸의 발가락을 마저 잘라내버립니다. 자녀를 사회적인 성공의 도구로 여기면서 정형화된 성공의 길에 들어서게 하기 위해 자녀의 개성과 본질을 서슴없이 잘라내버리는 기성세대의 폭력성을 드러내는 캐릭터로 보였습니다. 자식에게 본인이 이루지 못한 욕망을 대신 이루기를 강요한다거나 사회적으로 출세시켜서 나중에 덕보고 살 생각으로 자식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몰아붙이는 행태는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게다가 엘비라와 엘비라의 엄마가 그토록 결혼을 성사시키고 싶어하는 왕자의 실체는 상상 속의 낭만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외부에 알려진 이미지와는 달리 실제 언행은 오만하고 천박한, 좀 세게 말하면 개차반이죠. 그 후반부에 신데렐라 동화의 상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도회에 갑자기 나타난 신데렐라에게 왕자가 반하게 되는데 자정이 되니까 신데렐라가 급하게 자리를 뜨게 되고 그 과정에서 구두 한 짝을 흘리고 가죠. 여기서 왕자가 구두에 발이 맞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겠다라고 선포하는 것 역시 운명적인 사랑을 찾기 위한 걸로는 안 보였습니다. 구두는 왕자 자신 혹은 사회가 정해놓은 획일적인 기준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 기준에 자신의 몸을 기꺼이 맞추는 순종적인 여성을 아내로 삼겠다라는 선언으로 보였습니다. 엘비라를 포함한 왕국의 모든 여성들은 이 허상을 쫓기 위해 자신의 몸과 영혼을 훼손하고 있는 겁니다. 영양실조로 빠져버린 엘비라의 머리카락을 감추는 가발, 그리고 결국 잘려나간 발가락
머리카락까지 이 모든 것은 본질을 숨기고 사회가 요구하는 아름다움을 연기하기 위한 장치들로 보였습니다. 이 광기 어린 세상에서 유일하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는 인물은 엘비라의 어린 동생 알마인데요. 영화 중반부쯤에 알마는 자신이 초경을 했다라는 사실을 어머니에게 숨기는데 언니 엘비라처럼 여성이라는 범주에 드는 순간 자신 또한 아름다움의 기준에 맞춰서 재단당하고 억압받을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일 겁니다. 어글리 시스터를 보면서 칸 영화제를 뜨겁게 달군 코랄리 파르자 감독의 서브스턴스가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두 영화는 사회가 강요하는 아름다움의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여성이 어떤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가라는 공통된 주제의식을 공유하지만 그 표현 방식과 욕망의 결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입니다. 두 작품 모두 사회적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는 여성의 처절한 사투를 그린다는 점은 같죠. 하지만 어글리 시스터의 엘비라가 겪는 압박은 외부에서 오는 겁니다. 어머니로 대표되는 기성세대와 왕자로 상징되는 가부장적인 사회가 그녀를 옥죄이고 엘비라는 그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 자신을 파괴하죠. 즉 외부의 틀, 구두에 자신을 끼워 맞추는 이야기인 겁니다. 반면에 서브스턴스의 엘리자베스 스파클은 젊고 완벽한 자신의 복제품 술을 만들어내면서 스스로를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녀가 느끼는 압박은 나이 들음에 대한 공포와 젊음을 숭배하는 쇼비즈니스 세계의 냉혹함에서 비롯되지만 영화의 핵심적인 갈등은 결국 자기 자신과의 전쟁, 즉 내부의 분열에서 폭발하거든요. 낡은 나를 새로운 나로 대처하려는 욕망이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두 영화에서 식욕을 묘사하는 방식 또한 흥미로운데요. 어글리 시스터에서 식욕은 아름다움을 방해하는 죄악처럼 묘사되면서 억압의 대상이 됩니다. 엘비라는 음식을 탐하는 자신을 혐오하고 먹으면서도 살이 찌지 않기 위해서 촌충아를 삼키죠. 여기에서 식욕은 아름다움이라는 목표와 정면으로 대치되는 욕망으로 그려집니다. 서브스턴스에서의 식욕은 조금은 더 복합적으로 그려집니다. 복제품인 수는 식욕을 포함한 모든 욕망을 거리낌 없이 탐닉하고 분출하지만 본체인 엘리자베스는 수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영양분을 빼앗기면서 쇠약해져 갑니다. 여기서의 식욕은 생명력, 젊음, 그리고 타인을 착취하는 행위에 대한 은유로 확장이 됩니다. 한쪽이 탐닉할수록 다른 한쪽은 말라가는 기생적인 관계를 통해서 욕망의 파괴적인 속성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엘리자베스 본체일 때의 폭발하는 식욕은 거의 자해에 가깝게 묘사되기도 하죠. 결론적으로 어글리 시스터는 사회라는 거대한 틀에 개인을 우겨넣는 외부의 폭력을 보존동화의 형식을 빌려서 잔혹하게 그려냈다면 서브스턴스는 자기 혐오와 내부 분열이라는 현대적인 공포를 SF 바디호러 장르로 풀어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제가 어글리 시스터에 대해서 지금까지 인상 깊었던 점들만 나열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영화가 완벽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아쉬운 점도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지금부터는 영화의 소재상 좀 불쾌한 내용들을 언급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데렐라의 드레스가 찢겨지는 장면에서 갑자기 누에고치들이 나타나서 옷을 수선해주는 연출이 나오는데 그 전까지 유지해온 톤과는 다소 어긋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차라리 자신을 추행하려고 했던 이 드레스 판매자에게 이 악물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지만 어떤 자신의 몸을 바쳐서 급하게 드레스 한 벌을 받아온다라는 설정이 있었다면 이 영화가 가진 잔혹한 분위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촌충을 토해내는 장면 역시 시각적인 충격은 대단했지만 보통 구충제를 먹으면 입으로 쏟아내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나오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근데 이거를 그렇게 정직하게 묘사를 했으면은 잔혹함보다는 더럽게 묘사가 됐을 거니까 좀 자중한 것 같습니다. 여담인데 구충제를 먹고 촌충을 입으로 꺼내잖아요. 어마어마한 길이의 촌충을 입에서 쭉 뽑아내는데 우리 마술쇼 같은 거 보면은 마술사들이 입에서 테이프 이렇게 막 쏟아내는 그 잔재주를 부리잖아요. 그것도 생각이 났고, 이게 스무스하게 쭉 뽑혀 나오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한번 턱 걸리거든요. 이 촌충이 뽑혀 나오다가 턱 걸려서 안 나오니까 그걸 힘을 줘서 당기는 연출이 나오는데, 저는 그 장면에서 촌충의 빨판 같은 게 내장에 붙어 있어가지고 저러다가 내장까지 다 토해내는 거 아니야? 라는 그 상상력이 자극이 돼가지고 더 막 하게 되더라고요. 또 극중에서 묘사되는 신데렐라도 이 마냥 착하기만 한 인물은 아니잖아요. 애써 위로하려는 사람에게 슬픔의 깊이를 비교하지 말라면서 쏘아붙인다거나 자기 빚을 쓰지 말라고 은근히 깔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신데렐라 역시 파멸하는 스토리로 갔다면은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도 남더라고요. 근데 개차반인 왕자에게 간택당했으니까 결국 파멸로 가게 되긴 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인상 깊었던 연출 한 가지만 더 언급을 하자면은 소리를 이용한 불쾌감 조성은 정말 탁월했는데요. 초반부에는 방치되어 있던 신데렐라의 아버지의 시신에서부터 나오는 그 파리 소리가 계속 앵앵 하면서 들리고 촌충화를 삼킨 이후부터는 배에서 꾸르륵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리면서 언제 터져나올지 모르는 긴장감을 조성하면서 관객의 불안감을 유발하더라고요. 저는 촌충이 어떻게 클지 모르는 상태다 보니까 계속 꾸르륵거리길래 혹시 에리언처럼 배를 뚫고 나오나? 뭐 이런 상상력이 막 들어가지고 막 조마조마해 해가면서 긴장하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말해놓고 나니까 결국 제 상상력이 가장 큰 공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관객의 상상력을 계속 자극해주는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정리하자면은 구두가 발에 맞지 않으면 맞게 만들면 돼 라는 이 영화의 카피는 비단 동화 속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것과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개인에게 얼마나 많은 보이지 않는 구두를 들이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작품이었습니다. 이 잔혹하고도 아름다운 비극을 마주할 용기가 있는 관객에게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